자, 35페이지 이제 챕터 5에서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1번 법률행 의의는 했죠.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데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 그랬죠.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좀 어렵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말은 어렵게 써있지만 결국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해가지고 서술 나와 있고 하단에 관계가 나오는데 또 나와요. 가번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나번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사실이 되고요. 다번 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고요. 마지막에 라번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법률행위 요건 해가지고 처음에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일까요? 근데 의사표시가 뭐냐?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의미가 없죠.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바 목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요 세 가지가 교재 보시면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중요한 게 2번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특별 성립 요건에서 처음에 나오는 예컨대에서 혼인신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질권 설정 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대물 변제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예요? 요물 계약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성립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막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요물 계약이 뭐가 있느냐 중요한데 첫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물 변제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물 변제가 뭐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근데 1억이 없어서 친구한테 대신 아파트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대물 변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돈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만으로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죠. 돈을 갚으려면 진짜 아파트를 뭐 해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따라서 대물 변제는 진짜 재산권을 넘겨줘야 성립하는 것이니까 요물 계약이고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계약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에요.
이것도요,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러 가실 때 꼭 뭐는 들고 가세요? 계약금은 꼭 들고 가시죠. 요물 계약이란 말은 모르더라도 계약금은 줘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니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도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고요.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입니다. 물론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계약금이겠죠. 보증금도 나오고 이건 좀 학설 대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 계약이 떠올라야 되고 요 요물 계약 네 가지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의 인도 등은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효력 요건이 남아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로서 성립되게 돼요. 물론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유효 요건이고 이게 뭐죠?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첫째, 당사자에 관한 유효 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고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 이거 정도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고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루 종일 요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요 부분 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적법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다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 수업이 오늘 이거 하긴 하지만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요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요건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오르시면 돼요. 오늘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자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가 뭐냐면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고요.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동적 무효를 머릿속에 떠오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유효 요건이에요. 이거 나중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의 개념을 또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정지 조건은 뭐냐면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따로 기억할 게 있어요. 따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증명은 결론이 뭐냐면 유효요건이 아니고요. 유동적 무효도 아닙니다. 이것도 잘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농지를 거래할 때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농민이어야 되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게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하지 못해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데 자기 앞으로 뭐 하지 못할 뿐이에요? 등기하지 못할 뿐이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유효요건도 아니고요. 뭣도 아닌 거예요? 유동적 무효도 아니라는 거 일단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부정적 아우라가 저한테 답지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뭘 공부하면 나중에 쉽냐면은 유동적 무효를 공부하게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이것도 시험을 잘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 예제를 한번 넣어놨어요. 대표 예제 보시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유효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란 얘기죠. 뭘 찾으란 얘기예요? 성립 요건을 찾으란 얘기예요.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요물계약. 그죠?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요물계약을 찾으면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3번. 계약금이죠. 그 답이 뭐예요? 3번이에요. 의외로 뭐죠? 쉽게 풀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립 요건 하면 뭘 떠오르시라고요? 요물계약을 떠오르시기 바라고 유효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면 뭘 찾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찾고 요물 계약을 찾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려요. 이렇게 친절하게 내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낼 수도 있고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이렇게 물어보고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성립 요건 하면 뭘 떠올리자고요? 요물 계약을 떠올려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법률행위의 종류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1번 단독행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가끔 심심치 않게 문제를 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잘 틀리시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요 법률행위는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을이 갑에게 2번째 의사를 표시했어요. 2개죠. 요 2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인데 요 2번째 의사 표시가 다 아시다시피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죠. 또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인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지를 가지고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왜 틀리게 되시냐면 계약이나 단독행위 종류를 밑도 끝도 없이 외우시면 틀려요.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서 반드시 뭘 만들어 놓냐면 함정을 파놔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예를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계약.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단독행위니까 다음 중 계약을 찾으라고 하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하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이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나 증여가 계약인지는 아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증여와 계약이라는 말은 결국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야 인마 힘드냐? 나 돈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인간이 네 돈 안 받을 자식아.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지만요? 승낙을 받아야지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여는 따로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만 따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단독행위 해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고 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좀 보자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자,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죠? 단독행위가 되는데 저는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으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한테 나 안경 나 소유권 포기했다라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말해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렵대요. 그래서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때도 물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차이점은 제가 거울 보고 돈 갚지 마라라고 해봐야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돈 갚지 마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얘기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은 시켜야 되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승낙 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를 굳이 도달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얘들이 나오는데 따로 메모하고 기억할 것은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건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전세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집주인에게 포기한다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 포기하겠다라고 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까 채권이죠.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채무자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나 채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죠. 그러면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뭐가요?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합치면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물권이든 채권이든 다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거는 가입해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요 합동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최근의 학설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유력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나은 걸 왜 여기다 집어넣어 놨느냐? 안 넣으면 교재가 후졌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안 넣으면 빼면 어떻게 해요? 뭐 교재가 뭐 빠진 게 많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넣어놨을 뿐이지 이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더 난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오늘 안 해요. 언제 할 거냐면 물권법 할 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 자주가 아니라 아주 가끔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면 함께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를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조심할 생각은 뭐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유상이면 출연, 무상이면 비출연 이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 출연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모두 들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행위든 무상행위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부동산만, 돈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부동산만.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되니까 갑의 재산이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매매는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매매 같은 유상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공고로 증여하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증여하게 되면 이제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무상행위와 같은 증여도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출연행위인데 그 속에 유상행위도 있고 무상행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출연행위는 그럼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예요. 왜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지만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은 감소만 있을 뿐 뭐가 없어요? 증가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출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수요. 네가 내 대신 종로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재산이 아직은 감소될 것도 아니고 증가될 것도 아니니까 재산에 변동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현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출현행위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두 가지고 특히 소유권의 포기의 경우는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기 때문에 뭐로 평가됩니까? 비출현행위로 평가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불요식행위예요. 참고로 요식행위 예들이 교재에 넣어놨는데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 나와 있죠? 셋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요.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X에 뭐밖에 없기 때문에 불요식행위밖에 없으니까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5번 주된행위, 종된행위에서 1. 주된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신 뭐가 나와요? 종된행위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을이갑에게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뭐가 필요하죠?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요 소비대차 계약은 뭐가 돼요? 주된 행위가 되고요. 요게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저당권 설정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 채권이 생기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기죠? 저당권이 생기죠.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인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 없다면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돈을 빌려준 행위, 주된 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뭐가 돼요? 주된 권리가 되고요. 저당권은 뭐가 되죠? 종된 권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오늘 안 해요.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의사표시할 때 할 겁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에 오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총소리 나오고 개념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목적이 뭐였어요? 원하는 바다. 주의할 점은 무엇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목적물과 같은 말이 아니다. 목적은 무엇을 의미하죠?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을 것이고요. 2번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으로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목적의 확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이다. 그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질문하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막 100명, 막 200명 이러면요.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세 분 질문하시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충 한 20,
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20명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수업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질문하실 때 부끄러움 느낄 필요가 없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얘기 말했죠. 모르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창피한 거래요. 말 이상하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게 뭐예요? 창피한 것이지 모르는 게 창피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유롭게 질문하시는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확정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말장난이 나와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X.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뭐예요? O.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유효한 거니까요.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O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목적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가능해야 유효하다.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다. 그러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 이 기준은 우리 판례가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반지가 빠졌거든요. 근데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가능한가?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한 거예요. 돈 많이 들겠죠? 댐을 건설해서 물을 막고 물을 퍼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거의 불가능한 게 없고 다 뭐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뭘 가지고요? 사회 통념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 통념 가지고 따지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한강에서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불능에 분류해가지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오죠. 이 불능을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다면 이건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지금 없어요. 근데 만약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없는 건물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요.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거라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개념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나누게 되고요. 일단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 더 붙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많이 붙게 되는데 그 붙는 것들은 언제 할 거냐면 계약법 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을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고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진 것을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다까지 일단 기억해 둘 겁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이고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뭐예요? 법률적 불능이고요. 과학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적 불능인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목적에 뭐죠? 적법이 나옵니다. 네. 예. 무효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네. 아파트 짓기 전에 일단 계약을 하잖아요. 네. 분양 계약.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는데, 그죠? 없는데 왜 그게 무효냐, 그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확정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더라도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 목적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확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 분양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뭐냐면 영원히 불능인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이라는 건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없다면, A 건물이라는 것이 없다면, 영원히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뭐죠?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인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다 이런 얘기죠. 자, 아파트는 이런 얘기잖아요. 없더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뭐예요? 지으면 뭐예요?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왜요? 불능이 아니에요. 왜요? 지으면 뭐죠?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A라는 건물로 특정이 됐는데 이 A라는 건물이 없다면 이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거죠. 왜? 예를 드신 거는 예. 이 갑이 속여서 이 건물이 없는데 있다고 계약을 하는 그걸 얘기하죠. 뭐 속일 수도 있고요. 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죠? 지도 모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A라는 건물, 특정된 건물은 건물이라는 것은 특정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를 다시 지우더라도 그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능인 거죠. 근데 아파트를 안 지었을 때 매입하는 것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불능이 아닌 거예요. 왜요? 지으면 저한테 그 아파트를 뭐 할 수 있어요? 넘겨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아, 그런 또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목적에 뭐죠? 적법이 나옵니다. 자, 법을요,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뉩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뉘어요. 교재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쉽게 기억하자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임의법규예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건데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우리 민법은요. 안 지켜야 되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의법규가 오히려 강행법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또 지문이 많이 나와요.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밑도 끝도 없이 무효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이미 법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무효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법을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는데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44페이지 오시면 단속법규와의 관계 가, 단속규정 하단에 나, 효력규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효력규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도 위반했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은 하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단속규정이라고 해요.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속규정에서 단속규정에서 예컨대를 보면 갑자기 식품위생법이 나오고 공중위생법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게 무허가 뭐 음식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왜 민법 얘기는 없고 이상한 법들이 막 나오고 있느냐?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뭐가 없죠?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강행법규라고 함은 뭔만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라고 할 때는 무엇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요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단속법규의 예들을 봐야 되는데 이 단속법규는 뭐가 없다고요? 민법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이 없으니까 뭘 봐야 돼요? 다른 법을 봐야 되겠죠.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식품위생법, 뭐 공중위생법 이런 것도 솔직히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슨 시험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지만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또 한 번 볼 거예요. 두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요. 주택건설 촉진법이 나오고 있어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법인데 판례기 때문에 옛날 법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처벌은 하되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유를 생각해보죠. 왜 그런지를. 자, 1번부터 생각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또 을아저씨 병한테 한 번 더 팔았어요. 전매한 거죠. 그러면 FM은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그러면 을한테 뭐죠?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또 병한테 팔아먹으면 뭘 내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떠보면 을이 빠져 있죠. 중간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거든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걸리면 을은 세금도 추징당하고요. 별도로 또 무엇도 받게 되냐면 처벌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려요? 갑한테 돌아가 버리거든요. 부당하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얘가 나쁜 명인 거죠.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이니까 병의 소유권 자체는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하다고요? 유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요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거죠. 그럼 아파트 살 때요, 그 분양권 살 때. 그 설명 드릴게요. 2번이 그 얘기죠. 2번은 뭐냐면 이건 주택건설 촉진,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매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특별히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뭐가 금지가 돼요? 전매가 금지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라고 할 때 그거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A라는 아파트를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샀어요. 이거 우리가 뭐냐면 분양권을 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 행위 자체가 뭐가 되고 있는 지역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이 분양권을 병에게 팔았어요.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을은 뭐 하겠어요? 처벌을 하겠죠. 근데 이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이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것은 뭐예요? 부당하죠. 왜냐하면 병은 피 주고 산 사람이죠. 비싸게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처벌하되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병이 나중에 등기를 갖추게 되면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